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 대선을 불과 46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윤석열 신당 창당이 불거졌다. 하루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한덕수 차출론에 이어 또다시 신당 창당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분열에 대한 불안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오늘은 윤석열 신당의 파장을 집중 전해드립니다. 먼저 경선 중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반응을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어게인 신당. 어제 오후 급작스럽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연다며 만든 오픈 채팅방입니다. 입장 코드는 1203,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신당을 추진한 배의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 운동에 아버지처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압박이 빗발쳤다며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 경선을 한창 진행하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은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기자분들은 좀 낭설을 근거로 자꾸 물어서 좀 그렇네요. 그건 낭설입니다. 이번에 만났을 때 이번에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 수호, 절대로 윤 어게인 그거 안 된다. 나경원 예비 후보도 언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당 창당이 그렇게 빨리 될 수도 없고요. 큰 대의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당 창당은 대선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나서서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보수 지지층이 분열할 수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신당 창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얼마나 관여했을까요? 하지만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마저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유로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당 창당 소식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단 해프닝이라고 일축했지만 하필 이 시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란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준비위원장인 윤재욱 의원은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들 눈높이나 시각에 맞지 않는 거니까 보류된 걸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조기 대선을 코앞에 두고 보수가 결집하기도 급급한데 분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하던 청년들이 구심점을 형성하려는 과정에서 창당 형태로 나타난 거라며 창당하더라도 당을 옮겨갈 의원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보수가 분열하면 대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청년층 지지자들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지만 현실성은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돈이 될 수 있는 어떤 의견이지 현실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당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당을 만들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관심은 윤석열 신당에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예고됐던 창당 기자회견에 제동을 건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이 국민의힘을 향한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최돈희 기자입니다. 신당 창당 기자회견 예고 4시간 만에 나온 입장문입니다.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대통령이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유보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에 제동을 건 셈인데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경선 미디어데이가 열리는 등 경선이 본격화된 첫날에 주목합니다.
한 경선 캠프 관계자는 예민한 시기에 대통령 관련 행보가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고 있는 당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 기류와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대선 경선을 하면서 우리 윤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프닝이 아닌 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당과 분열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듯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본격 경선 레이스도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보수 지지층 표심을 집결하기 위한 강성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중도 표심을 잡겠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연달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자 보수층을 겨냥하듯 이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념 철진한 유물이 아닙니다. 이념은 밥입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을 살리는 방첩책을 강화해야 됩니다. 나라가 흔들리는데 흉악범 사형 집행과 친기업 정책 등을 내세우며 전통 지지층을 공략했습니다. 흉악범은 인권보호라는 명목하에 보호받고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 가족들은 눈물을. 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겠습니다. 당내 중도 확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후보들도 핵 무장론을 꺼내들며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핵공유 협정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서 적의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편향된 이념이 아닌 현실을 바꾸는 해법을 내달라고 당부했지만 후보들은 연이어 보수 이념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과 달리 명확한 1강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전통 지지층을 공략해 당 최종 후보에 오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오늘 발표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는 상승, 김문수 후보는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김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8%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다른 후보들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김문수 후보가 7%로 공동 2위권을 형성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가 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반면 김문수 후보는 2%포인트 하락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런 지지세 변화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은 각각 2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주보다 14%포인트, 홍준표 후보는 6%포인트 오른 지지율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줄곧 1위를 달려온 김문수 후보의 질주가 멈추면서 압도적인 일강 없이 후보들의 접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신당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누가 왜 지금 신당 창당을 하려 했는지,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일지, 아니면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의 손절론을 부추길지, 국회팀 김지영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왜 지금 시점에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지자 그렇죠.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이런 분석이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심이 얼마나 작용할지가 관심사였잖아요. 예. 그런데 막상 경선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과 경선을 분리하자는 조짐이 보이면서 섭섭함 또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른바 윤심. 앞서 기사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론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 신당 창당을 주도한 인물 누구입니까? 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포함됐었던 네. 김계리, 배희철 변호사 어허. 등이 이번 신당 창당에 관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계몽되었다는 한마디로 화제가 된 인물이죠.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창당을 주도한 이들이 네. 대통령이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이 대목 때문에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과 대권 주자들이 윤심 차단에 나선 만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친박연대처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정당이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창당이 윤 전 대통령과의 손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는 그런 우회적인 표현은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대선 예비 후보가 직접 공개적으로 탈당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시대 교체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라며 탈당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일단 탈당을 요구했고 이 탈당 요구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찬탄파하고 반탄파하고 나눠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탄핵 창선파인 한동훈 후보는요, 계엄 직후부터 대통령의 출당, 제명 등을 언급해왔고요. 네. 탄핵 반대를 주장한 김문수, 홍준표 후보 모두 탈당에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는데 특히 홍 후보는 안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네.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안철수 후보는 이 당 저 당을 하도 많이 옮겨봤으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뭉쳐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해야지. 네,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 손절론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손절론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당장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의 지지율에 윤 전 대통령을 연관짓는 건 무리라는 그런 네. 해석이 아직은 많습니다. 김 후보의 지지율 정체는 김 후보처럼 윤심으로 묶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급부상으로 그 지지율이 한 대행에게 옮겨간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똑같이 탄핵을 반대한 홍 후보는 대선에 불출마한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을 한동훈 후보와 나눠 가지면서 두 명의 지지율은 또 반등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민주당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TK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험지인 영남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마침 같은 날 김동연 예비 후보도 영남 공약을 내걸었죠. 오늘 저녁 민주당 경선 첫 TV 토론회가 열리는데 날카로운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오는 일요일 영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대구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경북 안동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당 험지 공약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제가 안동의 태를 먹고 또 대구 경북의 물과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 지역 맞춤형으로 대구 경북의 2차 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부산, 울산, 경남에는 해양수산부 이전 등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문화 강국을 강조하며 문화 콘텐츠 분야 공약으로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김동연 예비후보도 같은 날 영남 공약을 발표하며 이 후보 견제에 나섰습니다. 영남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부산 글로벌 금융 물류의 수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간 첫 TV 토론이 진행되는데 김경수 후보는 공개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민주당은 정책 청사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야당 반발 속에 강행했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지도 관심인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대표적인 조직 개편이었던 경찰국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종식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반발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했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경찰 장악을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광석과 같이 군사작전 치르듯이 이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행안부에 경찰이 불법영장 집행에 나서지 못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하며 경찰국 존속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경찰국 폐지를 대선 공약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국 폐지로 훼손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방식도 손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전원 임명하던 것을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구상입니다. 선출되는 대선 후보와의 논의 과정도 남았지만 그간 경찰국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온 만큼 최종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 분권도 강조하고 있죠. 여기에 발맞춰 당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을 주도하는 가칭 광역행정청을 설립하는 등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지자체장 시절부터 지방분권을 줄곧 강조해온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역균형 발전 공약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임기 내에 건립을 오늘 공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행법 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뿐만 아니라 출마 선언을 세종시에서 한 김경수 후보와 지역균형 빅딜을 강조하는 김동연 후보 역시 균형 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춘 민주당 차원의 공약 개발도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등 총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3대 특별자치도인 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에도 힘을 쏟는다는 구상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광역행정청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새 예비후보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지원 사격도 이어지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청사진도 점차 구체화돼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순회 경선에 돌입하는데 이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을 두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업체 중 한 곳이 지난 총선에서 비명 행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곳으로 업체명을 바꿔서 또 선정했다는 건데요. MBN이 확인해 보니 당시 진상조사도 유야무야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동연 예비후보 측은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과를 산출합니다. 당 선관위는 ARS 조사를 맡기기 위한 4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중 한 곳을 두고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총선 당시 비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를 진행해 비명 행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 업체명을 바꾼 뒤 이번 경선 수행업체로 선정된 겁니다. 당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도부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며 이재명 전 대표가 진상 파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당시 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MBN에 총선이 임박해 제대로 진상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찰을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도 내부적으로 문제없음을 확인했다면서도 관련 자료 공개 등에는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선관위 측은 당시 스스로 용역 수행을 포기한 업체로 당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없다며 이번 조사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비명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해명하십시오. 필요하면 책임자 처벌과 상응 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지역 경선 결과가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가운데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예, 정치 톡톡으로 이어갑니다. 국회팀 정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가볼까요? 출간하자마자 1위. 누구의 책을 말하는 걸까요? 네,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책입니다. 예. 이재명 예비 후보 지난 15일 결국 국민이 합니다를 출간했죠. 8년 만입니다. 출간과 동시에 단숨에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선을 46일 앞두고 이 여야 가리지 않고 잠룡들이 너도나도 책을 출간하고 있어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출판 경쟁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저서 출간이 곧 대선 출사표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자신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충분히 전하고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스토리나 장점도 풀어낼 수 있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도 국민이 먼저입니다 출간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예. 김동연 민주당 예비 후보도 책을 냈고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 후보도 내일 영웅 김문수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예, 책에 담긴 행보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변신은 무죄, 정치인들의 변신은 무죄라고 합니다만 누구 이야기입니까? 네, 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오늘 김문수 예비 후보 캠프에 장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왜일까요? 직접 보시죠. 그럼 한 말씀 오세요.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은 장동혁입니다. 김문수를 국민의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장 의원이 이 김문수 후보의 캠프로 갔다는 건데 김 후보의 캠프행을 변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과거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는 사무총장을, 예.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원조 친한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고 탄핵 국면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와 틀어졌고 이후 탄핵 반대를 강하게 외쳤습니다. 장 의원에게 왜 김문수 캠페인을 택했는지 원조 친한 이미지를 어떻게 떨쳐낼 거냐 물어보니까요. 장 의원은 시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친한계에서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적대적 언론관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사진이 보이네요. 네, 먼저 영상 보고 오실까요? 예.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 특히 진보 성향 매체의 질문을 받지 않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홍 후보,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나중에 질문하세요. 지금 뉴스토마토 편집국장하고는 형사고소 중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JTBC입니다. 저도 좀 그런. 네, MBC. 저기도 좀 그런데. 적대적인 언론에 질문 기회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적대적 언론은 사실 맞잖아요. 홍 후보를 향해 적대적 언론관이라는 비판 쏟아졌죠. 홍 후보 오늘은 나는 언론을 통해서 셀럽이 된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분기별로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친밀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정치인의 변신인 건데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건 단번에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철인데 쇼츠 경쟁도 또 치열하죠. 맞습니다. 안철수 예비 후보는 2030을 겨냥해서 밈 영상을, 김동연 예비 후보는 아이언맨으로 변신한 바 있습니다. AI 국가 김동연이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김문수 후보가 푸시업을 하는 짧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분 동안 70개를 하면서 체력을 과시했는데
홍준표 후보님 도전하겠냐며 공개 제안했습니다. 예, 이런 쇼츠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분명히 이번 주 월요일엔 눈이 내렸는데 오늘은 밖에서 걸을 때 땀이 날 정도로 더웠습니다. 경북 지역은 30도가 넘는 더위가 찾아오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대구 거리에서 시민들이 반소매옷과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걷습니다. 겉옷은 벗어서 허리에 묶고 손에는 시원한 음료수를 들었습니다. 오늘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고 구미와 울진은 30도를 넘기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최고 기온이 10도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20도나 오른 겁니다. 많이 더워가지고 땀도 좀 나고 좀 불편하고 날씨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추워서 겉옷 입고 다녔는데 갑자기 확 더워져서 되게 당황스럽고. 나흘 전 눈발이 날렸던 서울도 한낮엔 땀이 날 정도로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강아지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시민들은 그늘에 앉아 소풍을 즐깁니다. 햇빛은 아직 좀 있어가지고 좀 더운 느낌이 있어서 그늘이 딱 좋아서 날이 좀 춥다가 따뜻해지니까 엄청 좋아요. 기온이 크게 오른 이유는 한반도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이 따뜻한 공기와 만나 비구름을 형성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30mm, 남부지방은 10mm 수준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어 이 강수대는 점차 남하하겠고 20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이 다소 내려갔다가 일요일부터 20도를 넘으며 포근하겠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예, 이렇게 날씨는 벌써 초여름인데 봄철 독감 유행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 A형 독감에 이어 요즘엔 B형 독감이 기승인데 독감 의심 환자도 5주 연속 늘었다고 합니다. 폐렴이나 근육괴사 같은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6살 문모양은 콧물 증상 때문에 병원에 왔습니다. 최근 유치원에 독감이 돌았다는 점이 보호자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독감 때문에 결석을 많이 하니까 좀 걱정돼서 코나 이런 거 생기면 바로 와보는 편이기는 해요. 독감에 걸렸는지 알려주는 키트입니다. A형 독감과 B형 독감, 코로나19 등을 검사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유행하지 않았던 B형 독감이 최근 많이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3월 중순부터 5주 연속 독감 의심 환자가 증가했는데 7에서 12세, 13에서 18세 비율이 평균치의 3배를 넘겼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며 밀접 접촉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B형 독감은 콧물과 인후통, 고열 등이 주된 증상으로 얼핏 보면 감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감기약으론 상태가 잘 나아지지 않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바이러스 증식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폐렴과 같은 2차 세균 감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근육이 괴사하는 횡문근융해증이 나타나 급성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짙은 색의 소변, 보행장애, 근육통 등으로 후유증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며 세심한 관찰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굴의 80%를 생산하는 경상남도 통영에서는 이 굴을 까고 남은 껍데기 처리도 큰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굴 껍데기를 자원으로 만들어 보겠다며 지난해 공장을 지었습니다. 나랏돈 160억 원이 들었죠. 과연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강진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11월 넘쳐나는 굴 껍데기를 처리해 새로운 자원으로 바꾼다는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 시설이라는 타이틀에 하루 300톤, 1년이면 8만 톤의 굴 껍데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특히 분쇄된 굴 폐각은 이산화탄소 탈항제나 농작물 비료로도 만들어 내다 팔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공장 준공까지 나랏돈 160억 원이 들었습니다. 유력 인사들을 모아두고 준공식을 벌인 지 장장 5개월이 지났지만 공장은 가동도 하지 않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문을 굳게 닫은 채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막상 공장을 돌리려고 보니 만성적자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굴 껍데기를 갈아서 만든 타랑제나 비료가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가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범 운영을 해보자 했다가 계속 시행착오를 조금 겪었지만 빨리 한다고 그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주민들도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가 생기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기대에 어긋나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얼마 전 생산 원가 절감과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민간 업체가 운영 의사를 밝혀왔다며 공모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빨리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안개 속 미중 관세 협상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과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 4주 정도면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중국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은 취임 후 한결같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으며 중국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대중국 관세를 145%로 올린 이후에도 날마다 각종 제재를 쏟아내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갑자기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며 조만간 협상 타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ould say they have reached out a number of times. I would think over the next 3 or 4 weeks, I think. 하지만 중국이 공개적으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상황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답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I don't want to say that. It's just not appropriate. 현재로선 두 나라의 협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매우 좋은 협정은 중국이 통 크게 양보를 하는 방식이어서 시 주석에겐 매우 안 좋은 협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美方应倾听国际社会的正义呼声，不要在单边霸凌的错误道路上越走越远。 평행선을 달리는 두 나라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듯 중국은 오늘도 미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미국의 무역 전쟁 확대가 달러 위기를 초래해 미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해 적어도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가 시민들을 지켜야 할 지역 보안관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건물 밖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학생들이 겁에 질려 뛰어갑니다. 곧이어 학교에 경고방송이 울리자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이 황급히 복도로 대피합니다. Attention. Attention. This is an FSU alert. 현지 시각 17일 정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And I saw him take aim at her, and he fired off about 2 shots. And after that's when I left the scene. 사망자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학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총격 용의자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학생으로 추정됩니다. 용의자는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부보안관의 20살 아들로 해당 부보안관의 업무용 총기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Deputy Eigner has been with the Leon County Sheriff's Office for over 18 years. 이 사건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600건 이상의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우리 국민도 여행을 많이 가는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에서 관광객이 타고 있던 케이블카가 추락해 적어도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케이블카에 케이블이 끊어진 것이 추락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숲이 우거진 산속에 케이블카 한 대가 추락해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인근의 산에서 운행되던 케이블카가 추락해 승객 최소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지역에 짙은 안개와 강풍이 불어 추락 현장에 접근하는데 90분 이상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락 사고로 다른 케이블카들이 공중에 멈춰버리면서 안에 있던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이후 16명이 구조대의 밧줄을 통해 아슬아슬하게 구조됐습니다. 사고가 난 케이블카는 유명 관광지 폼페이 유적지와 관련된 베수비오 화산이 내려다 보이는 노선입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지역이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던 케이블카의 케이블이 끊어진 게 추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천후로 견인 케이블 일부가 끊어지면서 케이블카가 떨어졌고 추락 후 철탑과 크레인에 수차례 충돌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70년 넘게 운행된 사고 케이블카는 지난 1960년에도 추락 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과거에도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선 지난 2021년 케이블카 추락 사고로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상들의 교류를 위한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오랜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렸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 모두 문제 해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현지에서 먼저 신용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고객이 마트에서 한국 라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 영향으로 이젠 미국에서도 일상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My girls are 16 and 20 and they like to get different things from here. 유튜브나 이런 걸 직접 보고 또는 드라마나 TV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보고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하지만 최근 트럼프발 관세로 현지에선 불안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직접 물건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유예 기간이기는 한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지고 까다로워졌다 이래서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항상 있었던 얘기라. 양국의 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 이번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통상 정책과 외교 정책으로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상 여러분들이 협력과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열어주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동포 경제인들과 튼튼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외 시장으로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한미 정부 인사와 국내외 기업인, 해외 바이어 등 2만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1:1 기업 상담과 스타트업 설명회, 포럼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은 K수출, 이번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덜루스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일상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격이 싸서 구입했던 중국산 제품이 관세로 가격이 2배 이상 오르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기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와 우리 기업 반응은 현지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매장의 선반을 가득 채운 저가형 장난감과 생활용품, 그리고 의류, 심지어 전자제품까지 하나같이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유모차와 우산 등 생활 밀착형 제품들은 90% 이상이 중국산일 만큼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끊기 힘든 수준입니다. We probably wouldn't get by without them. Why? We get most of our product from China. Majority of our things are made in China. 하지만 145%에 달하는 관세가 변수가 됐습니다. There'll be a lot of people who probably will not be buying something if they can't buy it cheap enough. 중국 제품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에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연구기관에 따르면 트럼프 일기 때 20% 관세만으로도 한국 제품의 미국 수출 점유율은 1%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와 중국과의 이제 관세 차이가 확실히 이제 되면 저희들도 아마 미국이나 다른 시장에서도 좀 경쟁력이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
미국 바이어들의 늘어난 수요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Reliability in terms of product quality and reliability in terms of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 is what distinguishes South Korea as optimal partner for America.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미국 시장은 우리 기업에게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애틀란타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임기를 마쳤습니다. 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에 대한 공격을 의식한 듯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임기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린 두 재판관은 퇴임식에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될 경우 헌재가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이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지만 대인 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상이나 경력 등에 대한 지적이 대인 논증에 해당하는데 그간 있었던 재판관들의 이념과 성향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께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 또한 헌법의 중요성과 헌재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전기차에 관심은 있지만 배터리 화재 걱정에 구매를 주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최근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신기술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불을 끄는 배터리부터 화재를 예측하는 주차 방지턱까지 권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주차 방지턱은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예측해 사전에 알려주는 안전장치 기능도 합니다. 이 안전장치는 주차 방지턱에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돼 있는데요. 차량 하부에 배터리 온도를 바로 감지해 이상이 있으면 비상 경광등이 울리게 됩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 건수도 지난 2018년 3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증가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불이 나면 일반 소화기의 5배에 달하는 소화 약재를 배터리셀에 자동 분사해 스스로 불을 끄는 신기술도 개발됐고 수분 내 화염이 연소됨으로써 보다 더 고객들에게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출시한 전기차는 배터리 상태를 무선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안전 진단을 하고 향후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생기면 소방서에 이를 알려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연계할 방침입니다. 초기에 자체적으로 진압하는 기술이 앞으로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기차 포비아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점차 까다로워지는 배터리 안전 기준 속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망도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오늘도 좁고 불편한 대피소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인적인 공간에서 쉴 수 있는 임시주택이 조금 전 완공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내 집만은 못하겠죠. 심우영 기자입니다. 잿더미로 변한 마을 인근에 2층짜리 조립주택 18동이 들어섰습니다. 한순간 5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잃은 73살 이전복 할머니. 산불로 터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할머니에게 임시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다시 갈 곳이 생기니까 또 이렇게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그럽니다.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 4가구가 임시주택에 처음 입주했습니다. 30제곱미터 9평 크기인 임시주택은 작은 욕실과 주방은 물론 냉난방 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예전 집에 비하면 좁고 불편하지만 답답한 대피소 신세는 벗어났습니다. 대부분 이재민들은 원래 살던 곳에 새로 집을 짓고 싶지만 최대 3,600만 원인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 앞으로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지금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좀 생활해봐야 돼. 내 집보다는 못하겠지만은. 이번 경북 산불로 불탄 주택은 4,458가구. 이 가운데 2,679가구가 임시주택을 신청했고 오늘 그 가운데 4채가 지어졌습니다. 대피소 이재민들이 모두 입주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주식 투자도 해주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일 텐데 잘 나오면 1년에 40%가 넘기도 합니다. AI 투자가 퇴직연금 시장까지 확대될 전망이라 관심을 가져볼 법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태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I가 알아서 주식 매매를 해주는 한 스타트업 앱을 이용한 홍성희 씨는 최근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몰라도 AI가 유망한 해외 주식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더니 13% 넘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는 수익률이 잘 낮아서 한동안은 저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한 국내 주식 AI 투자 알고리즘은 코스피가 1년간 4.4% 하락할 때 48%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나스닥이 12% 넘게 급락할 때도 AI는 감정 없는 냉철한 매매를 통해 5% 정도로 손실을 매듭지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좀 추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알아서 여기서 AI가 뭐 팔아주고 다시 사주고 그런 걸 알아서 해주니까. 하락장에서도 수시로 종목을 바꿔 오히려 수익을 내자 AI 투자 일임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달 16만 명이 넘어 4년 전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까지 위탁 운용이 허용되면서 대형 금융사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의 10년 수익률이 2%대에 머물고 있지만 지난해 테스트 과정에서 AI 투자 상품 상위 20개는 20%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손님의 시간을 덜어주고 노력을 덜어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고 AI 투자가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커지고 데이터가 쌓이면 투자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국내 치매 환자 숫자는 내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노인 인구 10명 중 1명꼴인데요. 비용이나 부작용 부담이 있는 약물 대신 디지털 기술로 치매나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유재순 씨는 하루가 다르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두고서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가끔. 나중에 이제 찾지. 77이냐? 나이도 잘 몰라 어떤 때는. 줄곧 악화되는 증상에 최근 병원에서 뇌파기기를 이용한 치료를 처방받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뇌파를 측정하는 기기를 쓴 채 화면에 등장하는 이미지와 소리에 집중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뇌 연결망이 퇴화하면서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치 뇌에 거울을 보여주듯이 상태를 인식시켜서 뇌가 스스로 조절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국에선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을 반복하며 집중력 장애 ADHD를 치료하는 비디오 게임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먹는 알약이나 주사제 대신 디지털 기술로 질병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올해 12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불안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입력하면 위안을 주는 문장이 뜨는데 그 문장들을 따라 읽으면 듣기 편안한 음성으로 바꿔 다시 들려줍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걱정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소리내서 읽고 본인이 읽은 거를 다시 들었을 때 불안장애의 그 서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뇌 건강을 위한 새로운 치료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정부가 12조 원 규모로 편성되는 필수 추경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늘어난 카드 결제 금액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소비 대책도 나옵니다. 이번에 목숨 걸고 산불을 끈 진화대원들에겐 월 4만 원의 위험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4대 문안 지하상가. 오가는 사람이 꽤 있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은 좀처럼 드뭅니다. 곳곳에서 공실도 보입니다. 하지 못했어요. 지금 나와서로 앉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장사는 안 되는데 다달이 나가는 공과금은 상인들을 더 한숨 짓게 합니다. 하루에 개시도 못하고 들어간 날이 허다해요. 그래서 나와서 관리비 내야 되고 전기료 내야 되는데. 정부는 추경 12조 원 중 3분의 1가량을 소상공인을 돕는 등 민생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 보험료로 낼 5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7만 명에겐 1,000만 원 한도 6개월 무이자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매출 30억 이하 자영업자에게 카드를 쓰면 최대 30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등 소비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산불 대응과 관련해선 2년 연속 예산을 요청했음에도 반려됐던 산불 진화대에게 줄 월 4만 원의 위험수당이 이번엔 포함됐습니다. 대규모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3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정부는 2조 원 더 늘린 필수 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1분기 역성장 전망까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의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전국 11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기부금 1억 6,163만 원을 MBN에 기탁했습니다.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으로 김종호 신임협회장은 취임식을 취소하고 행사 예산 전액을 성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MBN을 통해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연이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꽤 더우셨죠?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웃더라고요. 특히 구미 등 일부 경북 지역은 30도를 넘어서며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8도로 평년 수준을 보일 텐데요.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수도권과 강원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의 비는 밤에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30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엔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25도, 광주와 대구도 25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